그녀는 14년간의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아들과 딸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다시 섰을 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이 그녀를 더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 삶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4년의 고난을 함께 견디며 모든 것을 다짐했던 남편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독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황후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의 피해자였으나 결국 가장 끔찍한 비극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위황후의 본명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위씨로 불릴 뿐입니다. 650년경 당나라의 수도 장안 근처에서 태어난 그녀는 대대로 관직을 이어온 중류 관료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위현진은 명문 귀족은 아니었지만 수도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신흥 엘리트였습니다. 이 적당한 가문 배경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실권은 황태후 무축천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셋째 아들인 황태자 이현의 배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축천의 계산은 냉철했습니다. 만약 황태자가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여인과 혼인한다면 그 외척 세력이 훗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미천한 가문은 황실의 체면에 맞지 않았습니다. 위씨 가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적당히 명예롭고 교양이 있으며 무엇보다 무축천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상대였습니다. 위씨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680년경 그녀는 가문의 영광과 무축천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황태자 이현과 혼인하여 황태자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위씨는 남편 이현과의 사이에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이현은 훗날 드러나듯 정치적 야망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위씨는 682년 이현의 외아들인 이충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운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봉건 왕조에서 황태자의 적장자를 낳았다는 것은 그녀가 훗날 황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확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충윤 외에도 장령공주와 훗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용태공주 이현위 등 여러 딸을 낳으며 황태자비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시어머니 무축천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남편 이현은 황태자였지만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위씨 역시 황태자비였지만 언제 닥칠지 모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 권력의 속성을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683년 12월 무축천의 남편이자 위씨의 시아버지인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병약한 황제를 대신해 제국을 통치했던 무축천은 이제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84년 1월 마침내 황태자 이현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위씨는 그토록 바라던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위현진은 재상 바로 아래 직급인 시중으로 승진했습니다. 남편은 황제가 되었고 아들은 황태자가 될 것이며 아버지는 조정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었을 위황후에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 중종은 치명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바뀌었지만 권력은 여전히 황태후 무축천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제가 된 중종 이현은 젊은 패기에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사랑하는 아내, 위황후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후의 아버지, 즉 장인인 위현진을 최고위직인 재상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재상은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이었습니다. 무축천이 포진시켜 놓은 기존 신하 중 한 명인 배염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위현진은 재상이 될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폐하, 이는 부당한 인사입니다. 신하의 정당한 반대에 부딪히자 젊은 황제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제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말을 내뱉고 맙니다. 내가 위현진에게 천하를 다 준다 한들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고작 재상 자리 하나 가지고 일이 시끄럽단 말이냐. 이 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라 할지라도 천하를 마음대로 사사로이 넘겨줄 수 있다는 이 발언은 제국 전체를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배염은 이 끔찍한 발언을 듣고 궁궐을 나와 즉시 황태후 무축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현이 황제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했습니다. 무축천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천하를 맘대로 주겠다. 그것은 곧 자신에게 피로 쌓아 올린 권력을 며느리 집안에게 넘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무축천은 수십 년간 자신의 아들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의심하며 조금의 권력도 나누어 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종 이현이 즉위한 지 불과 55일째 되던 날, 무축천은 신하들을 소집하여 황제를 폐위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황제 이현은 어리둥절한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곤룡포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쫓겨나는지도 모른 채 그는 어머니 무축천에게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축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가 천하를 위현진에게 주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죄다. 그렇게 이현은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른광이라는 굴욕적인 지위로 강등당했습니다. 황후 위씨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제국의 국모로 추앙받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황후에서 폐위되어 여른광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위현진은 물론 파직되어 멀리 유배를 떠나야 했고 위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황제와 황후,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608 14년 5월, 그들은 수도 장안을 떠나 가장 척박하고 멀리 떨어진 유배지, 방주로 향하는 험난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위황후에게는 55일간의 짧은 영광이 끝나고 14년간의 기나긴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초라한 술에 실려 그들은 수많은 감시병들의 눈초리 속에서 수천 리길을 가야 했습니다. 유배지 방주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 장안에 화려했던 궁궐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허름한 초가집 혹은 다 쓰러져가는 관사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비단옷 대신 거친 삼벗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들을 더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시였습니다. 무축천은 아들 부부를 유배 보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시자들을 보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둘째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것은 이현과 위씨 부부의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현에게는 끔찍한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큰형 황태자 이홍은 어머니 무축천의 뜻을 거스르다 의문의 독사를 당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의 둘째 형 이현 역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유배지에서 자살을 강요당해 죽었습니다. 이현에게는 자신의 형 2명이 모두 어머니 손에 죽었다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축천이 언제든 자신을 죽이러 자객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도 장안에서 감시를 위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현은 공포에 질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독약이나 비단 목도리를 가져오는 저승사자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나도 둘째 형처럼 죽는구나. 그는 절망에 빠져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대들보에 목을 매려 하기도 하고 칼을 찾아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을 붙잡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대들보에서 그를 끌어내린 것이 바로 아내 위씨였습니다. 위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처럼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자살하려는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으로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한 말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화와 복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삶과 죽음 또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달린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 어찌 그리 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우리는 황제의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평화롭게 마음을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절망에 빠진 남편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위씨는 단순히 남편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현실적인 정치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현은 아내 위씨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공포 속에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황제 부부보다도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현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 다시 해와 달, 즉 천하를 보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떠한 일도 막지 않겠소.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이 맹세는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현에게 이 맹세는 자신을 구해준 아내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씨에게 이 맹세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녀는 이 약속을 사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14년의 세월 동안 권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맹세를 미래의 권력에 대한 백지수표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그녀가 황후가 되어 국정을 농단할 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대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유배지에서 받아낸 남편의 맹세였습니다. 유배 생활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막내딸의 출생이었습니다. 위 씨는 가장 비참했던 유배 생활 중에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훗날 위황후와 함께 정권을 농단하고 파멸을 맞이하는 안락공주 이과입니다. 과라는 이름 자체가 비극의 산물입니다. 과는 감싼다는 뜻입니다. 유배지에서 딸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황제의 아들과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기를 쌀 이불 하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이때 남편 이현이 자신이 입고 있던 헌 속옷을 벗어 피와 양수에 젖은 갓난아기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에 쌓인 아이라는 뜻의 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황제의 손녀가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의 딸이 이불 하나 없는 냉골방에서 아버지의 더러운 헌 옷에 쌓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현과 위씨 부부에게 이 딸, 이과는 단순한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14년 고난과 굴욕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딸을 보며 자신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동시에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랑과 보상 심리는 훗날 안락공주를 제멋대로의 오만한 요부로 만들었고 위황후에 야망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4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긴 세월이었습니다. 위 씨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유배를 와서 이제 40대 중반의 중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4년의 세월 동안 더욱더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켰고 자식들을 키워냈으며 무엇보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만에 저 멀리서도 장안에서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698년, 1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 방주의 유배지에 갇혀있던 이현과 위씨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 제국을 준나라로 바꾸고 스스로 성신황제가 되어 통치하던 무측천이 그들을 수도 낙양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14년이면 갓난아기가 청년이 될 수 있는 시간. 그들은 이 부름이 기회인지 아니면 형제들처럼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함정인지 분간할 수 없어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진짜였습니다. 당시 7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무측천은 심각한 후계자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주나라를 조카들인 무씨 일가에게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인 이씨 가문에게 물려줄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카들은 교활했지만 결국 남이었고 아들들은 미덥지 못했지만 자신의 피를 이었습니다. 이때 무측천이 신임하던 재상적인걸이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폐하, 고모와 조카가 함께 천하의 태묘에 모셔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아들이 황제가 되어야 폐하께서도 만세 후에 어머니로서 정당하게 제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조언은 무측천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녀는 유배지에 있던 셋째 아들 이현과 그 가족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현과 위씨, 그리고 유배지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이들은 14년 만에 자신들이 쫓겨났던 그 화려한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14년 전 55일 만에 황후에서 폐위되었던 위씨는 이제 40대 중반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황태자비의 지위를 회복했고 남편 이현 역시 황태자로 다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궁궐은 예전의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어머니 무측천의 서슬 퍼런 천하였으며 그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씨와 이현이 돌아온 낙양 궁궐은 늙은 여제 무측천의 총애를 받는 두 명의 젊은 남자,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총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측천의 남성 연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들은 늙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재상은 물론이고 황족들조차 이들 형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14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현과 위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지의 감시가 물리적인 감옥이었다면 궁궐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황제인 무측천과 그 곁에 붙어있는 저 기생오라비 같은 젊은 남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위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14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인내를 다시 한번 발휘했습니다. 아들 이충유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딸 용태공주 역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늙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다시 황제가 되고 자신도 황후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충유는 황태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위씨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4년의 유배보다 더 끔찍한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비극이 바로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01년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위씨의 유일한 아들이자 황태자의 적장자였던 이충유는 19살의 청년이 되었고 소왕에 봉해져 있었습니다. 위씨의 딸 용태공주 역시 17살의 아름다운 나이로 각각 무씨 가문의 여성 및 남성과 정치적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충윤과 용태공주, 그리고 용태공주의 남편 무영이.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혈기왕성했고 궁궐이 돌아가는 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할머니 무측천이 장혁지, 장창종 같은 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충윤과 용태공주 부부는 사적인 자리에서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마마마께서 어찌 저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국정이 저들 손에 놀아나고 있으니 이씨와 무씨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것은 쿠데타 모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궐의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황족들의 사적인 불평이자 한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귀와 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대화는 즉시 장씨 형제에게 전해졌습니다. 장씨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늙은 황제 무측천에게 달려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폐하, 소왕과 용태공주 부부가 저희를 비방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폐하께서 늙고 병들어 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는 곧 폐하의 통치를 비난하고 폐하께서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영모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늙고 병든 무측천에게 늙었다는 말,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말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아들들, 심지어 친딸까지 권력을 위해 희생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비린내, 나는 편집증과 권력욕이 다시 한번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경노했고 이 불경한 손자, 손녀, 그리고 손녀 사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무측천은 즉시 이 세 명의 젊은이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위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4년의 유배 생활을 함께 견뎌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특히 이충유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만 그녀가 훗날 황태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씨는 남편 이현에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황태자,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제발 어머니께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현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4년 전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무측천의 이름 앞에서 공포에 질려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순간에도 그는 어머니가 두려워 감히 변호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701년 10월 위 씨의 아들 이충윤, 딸 용태공주, 그리고 사위 무영이는 모두 할머니 무측천의 명령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용태공주는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기록까지 전해져 이 비극의 잔인함을 더합니다. 위 씨는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4년의 유배 생활도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이 순간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 그녀는 시어머니 무측천에 대한 뼛속 깊은 증오를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도 여자고 어머니면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둘째, 그녀는 남편 이현에 대한 깊은 경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구나. 내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권력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없으면 내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힘이 없으면 언제든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무측천처럼 되어야겠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고 독해져야겠다. 701년 자식들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 앞에서 20대에 순진했던 황태자비 위 씨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복수와 권력에 굶주린 차가운 심장을 가진 괴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도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딸을 잃은 후 701년부터 705년까지의 4년은 위 씨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죽인 시어머니 무측천에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고,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씨 형제들이 궁궐을 활보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쟁이 남편 이현과 한 침시를 써야 했습니다. 이현 역시 충격이 컸지만 그의 방식은 더욱더 몸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언제 자신마저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장씨 형제들과 어울려 놀아나는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4년 동안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권력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무측천이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장씨 형제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아직 무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유배지에서 헌옷에 쌓여 태어났던 딸, 안락공주 이과아였습니다. 아들 이충윤이 죽은 이상 위 씨가 기댈 곳은 이 총명하고 야심만만한 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딸에게 자신의 모든 야망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씨는 굴욕을 견디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현과 달리 두려움에 숨은 것이 아니라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705년 1월 82세의 무측천은 병으로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장씨 형제만을 만났고 황태자 이현조차 뵙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장씨 형제가 황제를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할 것이다. 마침내
재상 장간지를 비롯한 몇몇 신하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황태자 이현을 찾아갔습니다. 태자 전하, 장씨 형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제거하려 하니 전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하지만 이현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상대로 칼을 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어찌 그런 흉흉한 일을. 신하들은 답답해하며 절규했습니다. 전하, 지금 결단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전하도 모두 죽습니다. 전하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저희는 전하의 이름이라도 빌려야겠습니다. 그들은 반쯤 겁에 질린 이현을 끌고 나오다시피 하여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룡정변입니다. 쿠데타군은 궁궐로 쳐들어가 무축천의 침실을 지키고 있던 장혁지와 장창종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신하들은 병상에 누워있던 무축천에게 향했습니다. 무축천은 소란에 잠이 깨어 상황을 파악하고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켰는가? 장간지가 앞으로 나서 답했습니다. 장씨, 형제가 역모를 꾸며 이미 처단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황태자에게 제위를 물려주십시오. 무축천은 자신의 아들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제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제국을 호령했던 여자 황제 무축천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궁궐 한쪽에 유폐되었고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이현은 21년 만에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55일 만에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위씨, 그녀 역시 21년 만에 다시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의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14년의 유배 생활, 7년간의 굴욕적인 궁궐 생활, 그리고 아들과 딸의 끔찍한 죽음.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중종은 21년 만에 되찾은 황제 자리가 어리둥절했지만 위황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1년 자식들의 시신 앞에서 흘렸던 피눈물이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4년 전 유배지에서 남편이 했던 맹세가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 다시 천하를 보게 된다면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떠한 일도 막지 않겠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의 눈에는 이제 오직 하나, 시어머니 무축천이 가졌던 그 절대 권력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위황후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705년 남편 이현은 21년 만에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영혼이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14년의 유배 생활이 준 공포, 그리고 7년간 궁궐에 갇혀 지내며 겪은 굴욕, 특히 701년 자신의 아들과 딸이 어머니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은 그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거세시켰습니다. 그는 그저 골룡포를 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평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유배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후 위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나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로 복위하자마자 21년 전 남편이 쫓겨났던 그 궁전에서 시어머니 무축천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중종이 신하들과 정무를 보는 어좌 뒤편에 발을 치고 앉아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중종은 유배지에서 했던 맹세,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막지 않겠소라는 그 약속에 묶여 아내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그는 아내가 두려워 감히 제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황후의 첫 번째 행보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을 복위시켜준 신룡정변의 공신들, 즉 장간지와 같은 원로 대신들에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뜻밖의 인물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시어머니 무축천의 조카이자 한때 무씨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무삼사였습니다. 그는 무축천이 몰락할 때 함께 제거되었어야 할 구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위황후가 왜 자신들을 핍박했던 무씨 가문의 잔당과 손을 잡았을까요? 여기에는 위씨의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신룡정변의 공신들은 이씨 왕조, 즉 당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려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 대상은 황제 중종이었지 황후 위씨가 아니었습니다. 위황후는 이들이 언젠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며 자신을 견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삼사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음만 기다리던 신세였습니다. 위황후가 그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살기 위해 기꺼이 그녀의 개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위황후는 남편 중종을 압박하여 무삼사를 다시 조정의 핵심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황후 위씨와 무씨 잔당이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괴한 권력연합이 탄생했습니다. 이 연합을 더욱더 공고히 한 것은 끔찍한 추문이었습니다. 사료는 위황후가 이 무삼사와 사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남편의 사촌과 노골적인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든 황후와 권력을 되찾으려는 야심가가 침실에서까지 결탁한 것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황제 중종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무삼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황제 중종이 아내 위황후와 무삼사가 함께 주사위 놀이를 즐기는 동안 곁에서 촛불을 밝히고 점수를 계산하며 시중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가 나약했다는 것을 넘어 유배 시절의 맹세와 트라우마가 황제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파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위황후는 남편의 침묵을 발판 삼아 무삼사를 자신의 정치적 칼날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들을 복위시켜준 은인들, 즉 장간지를 비롯한 신룡정변의 5대 공신이었습니다. 위황후와 무삼사는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전횡에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장간지 등이 스스로 공을 내세워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다고 밤낮으로 참소했습니다. 귀가 얇고 아내가 두려웠던 중종은 결국 이들의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출해준 이 영웅들은 복위가 성공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모두 수도에서 쫓겨나 멀고 험한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황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삼사를 시켜 유배지에 있는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이 5명의 공신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혹은 돌아오는 길에 암살당했습니다. 위황후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충신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정치적 장애물이 사라지자 위황후의 탐욕은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무축천이 능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701년 자식들의 죽음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14년의 유배 생활에서 비롯된 보상 심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황후와 무삼사는 매관매직을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관직을 원하는 자들에게 값을 매기고 돈을 받은 뒤 빈 종이에 직책만 적어 황제 중종에게 가져갔습니다. 중종은 그저 아내가 주는 종이에 옥새를 찍어주는 도장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정식 관직이 모자라자 임시직 관리를 수천 명이나 만들어내어 벼슬을 팔았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는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황후에 이런 탐욕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그녀가 유배지에서 낳았던 딸 안락공주 이과아였습니다. 헌옷에 쌓여 태어났던 이 딸에게 위황후와 중종은 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고생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락공주는 부모의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락공주는 당대 최고의 미녀였지만 성격은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무축천의 궁전보다 더 화려한 집을 짓겠다며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전국의 장인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을 치마를 만들기 위해 산과 들에 있는 온갖 새의 깃털을 모아오라는 명령을 내려 수많은 희귀새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락공주는 701년에 위황후의 친아들 이충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위황후의 피를 이은 아들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락공주는 어느 날 아버지 중종에게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합니다. 아바마마, 저는 할마마마처럼 황태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뒤를 잇겠습니다. 이것은 당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였습니다. 여성이 황제가 된 무축천의 시대가 막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여성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황후는 이 말도 안 되는 딸의 요구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친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의 피를 이은 딸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녀가 한마음이 되어 황제 중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꼴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태자 이중준이었습니다. 그는 중종이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위황후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701년 이충윤이 죽은 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황태자로 책봉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다음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이 황태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중준을 노비 자식이라 부르며 공공연히 모욕했습니다. 특히 안락공주는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황태자 이중준을 볼 때마다 어찌 노비 주제에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느냐며 굴욕을 주었고 심지어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황태자 이중준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개인적인 모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황후와 무삼사, 안락공주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707년 위황후와 안락공주가 중종을 압박해 자신을 폐위시키고 안락공주를 황태녀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궁궐에 파다했습니다. 이중준은 자신도 701년에 죽은 이복형 이충윤처럼 억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707년 7월 참다 못한 황태자 이중준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장군들과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무삼사와 안락공주,
그리고 황후 위씨를 처단한다. 반란은 초기에 성공적이었습니다. 황태자 이중준의 군대는 즉시 무삼사의 저택을 급습하여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측근 수십 명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14년의 유배를 견디고 돌아와 온영한 제국을 뒤흔들었던 위황후의 정치적 연인 무삼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무삼사를 제거한 이중준은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의 칼끝은 이제 위황후와 안락공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위황후 안락공주는 혼비백산하여 아버지이자 남편인 중종에게 달려가 황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중종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황태자 이중준의 군대가 궁궐 문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중준은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간신 무삼사 일당을 제거했다. 이제 요부 위황후와 안락공주만 잡으면 된다. 나를 따르라. 바로 그때 중종 황제가 궁궐의 성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아들 이중준의 반란군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짐의 군사들이다. 어찌 감히 반역자 황태자를 따르느냐. 지금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바치는 자에게는 청음의 상을 내릴 것이다. 아버지 중종의 등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란군 병사들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황태자를 따른 것이지 황제를 거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아들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오히려 황태자 이중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황태자 이중준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병력과 함께 궁궐을 탈출해 도망쳤지만 결국 자신을 따르던 부하의 칼에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반란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위황후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니, 그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무삼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황태자의 자리까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삼사와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중종은 반란의 충격으로 더욱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위황후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안락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딸을 황태녀로 만들기만 하면 그녀는 시어머니 무측천이 그토었던 여자 황제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이제 남편 중종마저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707년 황태자 이중준의 피가 궁궐을 적신 그날, 위황후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을 위협하던 두 개의 가시가 동시에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정치적 연인이자 경쟁자였던 무삼사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친딸 안락공주를 황태녀로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황태자 이중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삼사가 사라진 권력의 공백은 고스란히 위황후와 그녀의 친정인 위씨 일가, 그리고 안락공주가 차지했습니다. 나라는 사실상 이들 위씨 패밀리의 소나기에 놀아났습니다. 황제 중종은 이 끔찍한 반란과 아들의 죽음의 충격을 받아 더욱더 아내의 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위황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701년 죽은 자신의 아들 이충윤을 의덕태자로, 딸 용태공주를 영태공주로 추존하며 그들의 무덤을 황제의 능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 정통이었고
이중주는 반역자일 뿐이라고 공표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살아있는 딸 안락공주에게 더욱더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이중준이 사라지자 안락공주의 야망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아버지 중종에게 자신이 황태녀가 되어야 한다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유배지에서 헌옷에 쌓여 태어났던 자신의 처지를 무기 삼아 아버지를 감정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유배지에서 그 고생을 하며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게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할마마마도 여자의 몸으로 황제가 되셨는데 저는 황제의 딸로서 왜 황태녀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위황후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동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안락공주야말로 우리 부부의 고난을 상징하는 아이입니다. 공주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압박했습니다. 모녀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지점에서 중종은 마지막 남은 황제로서의 자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아내에게 양보했지만 황태녀 책봉만큼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가 나약하고 무기력했지만 딸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당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이씨 가문의 다른 조카를 다음 황태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황후와 안락공주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중종이 더 이상 자신들의 보호막이나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최후의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락공주는 아버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바마마는 이씨 왕조를 되찾으려는 공신들의 말만 듣고 정작 우리 위씨 가문을 배신하려 한다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위황후 역시 불안했습니다. 중종이 비록 지금은 자신의 말을 듣지만 언제 마음이 변해 705년의 공신들처럼 자신들을 내칠지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701년 시어머니 무축천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죽일 때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력한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남자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무축천처럼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축천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황제를 제거해야 한다. 710년 궁궐 안에는 불길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위황후가 궁궐의 군사들을 자신의 친인척들로 교체하고 수도의 방위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2의 무축천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다른 황족들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무축천의 딸이자 중종의 여동생인 태평공주와 중종의 조카이자 훗날 당 현종이 되는 이윤기가 위황후의 야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황후와 안락공주 역시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태평공주와 이윤기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정적임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위황슈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710년 7월 6일,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날 위황후는 남편 중종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떡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떡에 치명적인 독을 섞었습니다. 안락공주 역시 이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중종은 그날 저녁 아무런 의심 없이 아내와 딸이 주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에게 아내 위씨는 14년의 유배 생활을 함께 견뎌낸 유일한 동지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아니 자신을 죽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중종은 침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21년 전 55일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다시 황제가 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살게 한 아내의 손에 그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독살당했습니다. 14년 전 유배지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막지 않겠다고 했던 맹세의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남편을 독살한 위황후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황제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친인척인 위시 가문의 장군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수도의 모든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위황후는 중종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종이 후궁에게서 낳은 16살짜리 어린 아들 이중무를 다음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린 황제를 꼭두각시로 앉히고 자신은 황태후가 되어 무축천처럼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황제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하는 불과 17일 만에 완성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위황후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축천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축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축천과 같은 정치적 수완이나 인내심,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탐욕과 조급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무서운 적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의 여동생 태평공주와 조카 이윤기였습니다. 이들 역시 무축천의 피를 이어받은 위황후 못지않게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태평공주와 이윤기는 중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위황후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위황후가 어린 황제를 내세워 결국 스스로 황제가 되고 자신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황후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7월 21일, 중종이 죽은 지 불과 17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윤기는 태평공주와 미리 계획한 대로 소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궁궐의 수비대를 급습했습니다. 그는 금이군의 장수들을 설득했습니다. 위황후가 황제를 독살하고 나라를 찬탈하려 한다. 그녀는 위씨 일객에만 벼슬을 주고 우리 이씨 황씨를 멸망시키려 한다. 지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역시 반역자가 된다. 위황후가 돈으로 매수했던 군인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황태후 위씨보다 당나라의 정통 황손인 이윤기의 명분을 따랐습니다. 군대는 순식간에 이윤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륭정변입니다. 이윤기가 이끄는 반란군은 그날 밤 궁궐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위황후의 친정 식구들과 측근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위황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궁전에서 이윤기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궁궐 수비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궁녀복으로 갈아입고 궁궐의 어두운 통로를 통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한 금이군 부대 막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녀의 충성스러운 군대가 아니라 이미 이윤기에게 넘어간 차가운 병사들만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도망치는 위황후를 알아보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황후다. 14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고 21년 만에 다시 황후가 되었으며 남편을 독살하고
시어머니 무측천의 꿈을 꾸었던 여인. 그녀는 자신의 궁궐에서 자신이 돈으로 매수했던 이름 모를 병사의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목이 베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약 50세. 그녀의 17일 천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총애했던 딸 안락공주의 최후는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반란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설마 나를 죽이기야 하겠어? 라는 오만함이었을까요? 반란군은 화장을 하던 안락공주의 목을 거울 앞에서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위황후와 안락공주, 그리고 위씨 일가는 모두 참살당했습니다. 이윤기는 꼭두각시 황제 이중무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버지이자 중종의 동생인 이단을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윤기 자신이 당 현종으로 즉위하여 당나라 최고의 태평성대인 개원의 치를 열게 됩니다. 위황후는 죽어서도 편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황후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거리로 끌려나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황후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아니었으며 시대가 빚어낸 비극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4년의 유배 생활과 자식을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억압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 그녀를 탐욕스러운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무측천을 모방하려 했지만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잔인함과 야망은 있었으나 정치적 능력과 인내심은 결여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정말 독살했는지는 역사적 논쟁으로 남아있지만 불과 17일 만의 몰락은 그녀의 미숙함과 조급함을 증명합니다. 위씨의 실패는 이윤기의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황위를 차지하려는 여성들의 도전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유교 질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배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았던 그 강인한 여인이 결국 권력이라는 독에 스스로 파멸한 것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